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보조 일하고 있는 윤지원입니다. 27살,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은 신입 강사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2024년 3월, 봄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태성학원 앞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치동의 수많은 학원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에 KAIST 박사 출신의 스타 강사 김도연 선생님의 보조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지방대 출신인 제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대면에서 김도연 선생님은 제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방대학교라.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차가운 냉소가 제 가슴을 에웠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무시와 모멸감은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제게 첫 위로가 되어준 분은 뜻밖에도 학원 청소를 담당하시는 정영순 할머니였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학원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낙담한 얼굴로 있을 때면 따뜻한 숙취해소 음료를 건네주시며 괜찮아, 시간이 약이야 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김도연 선생님은 정영순 할머니마저도 무시했습니다. 할머니가 막 걸레질을 마친 바닥에 일부러 커피를 흘리고 청소가 끝나지 않은 복도를 강제로 지나가며 발자국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왜 아직도 여기 계시나? 라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한숨을 쉬며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의 차가운 눈초리를 피해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실수라도 할까봐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업 준비와 자료 정리를 하면서도 항상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태성학원에서의 생활.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와 인간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고통은 제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태성학원에서의 여름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의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스타 강사의 수업은 화려했지만 정작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따라가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자습실에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다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완벽한 풀이를 제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청소만 하시던 정영순 할머니가 그 학생의 문제풀이를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연습장 하나를 주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위해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연습장에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체였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완벽한 풀이 과정이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증명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학생은 물론이고 저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할머니의 설명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후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학생들이 버린 연습장을 모아 공부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틀린 답안에서 학생들의 실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설명 방법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청소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수학자의 열정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계신 손은 분필을 잡고 싶어 마지 않는 선생님의 손이었고 구부정한 허리는 수많은 연구와 고민으로 굽어진 학자의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할머니가 가진 지식의 깊이였습니다. 단순히 문제풀이에 그치지 않고 수학사의 깊은 이해와 현대 수학의 흐름까지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런 분이 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것일까? 그 의문은 곧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영순 할머니의 재능이 드러난 후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습니다. 자습이 모두 끝나고 학원이 텅 빈 시간, 할머니는 저를 조용히 불러 앉히셨습니다. 할머니의 본명은 정혜원이었습니다. 1970년대 서울대학교 수학과 최연소 교수였던 분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동양의 에미네터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수기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수학자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정민우는 더욱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6살에 대학에 입학해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세계적인 수학 난제를 하나둘 해결해 나가는 천재였습니다. 필즈상이 목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정민우 교수는 한밤중 연구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연구하던 논문을 지키려다 그만. 수십 년간의 연구 자료와 함께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학이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수학이 결국 아들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죠. 교수직도 그만두고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은둔 생활 끝에 할머니는 우연히 대치동의 한 학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눈빛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소부로 취직해 학생들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연습장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실수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모습들,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할머니는 학생들의 틀린 답안을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답안보다 실수투성이 연습장에서 더 큰 가치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수학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끝까지 자신의 열정을 지켰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학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빗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경력도 명예로운 직함도 모두 내려놓은 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정영순 할머니의 재능이 드러난 이후 태성학원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은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특히 저를 향한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문제는 자습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설명이 얼마나 명쾌한지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자습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가 한 학생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모욕했습니다. 청소나 하실 것이지 감히 누구 허락도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신다고 하시나요? 그날 이후 저를 향한 압박도 시작되었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은 제가 할머니와 공모해서 자신의 수업을 방해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학원장에게 찾아가 저와 할머니가 학원의 명성을 떨어뜨린다며 고자질까지 했습니다. 수업 준비물을 의도적으로 늦게 전달하거나 채점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강사들 앞에서는 제가 실수한 사소한 것들을 크게 지적하며 망신을 주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 어떻게 SKY 진학 지도를 할 수 있겠냐며 공개적으로 비하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감시도 시작되었습니다. 청소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자습실은 물론 교무실 출입까지 금지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학생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제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셨던 할머니를 보며 저도 버티기로 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은 마침내 자신의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은 긴급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모든 학부모가 참석 요청을 받았고 저녁 8시 태성학원 대강의실에 5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의 표정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학생들의 성적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는 제가 담당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윤지원 강사는 자격도 없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방대 출신으로 SKY 진학 지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을 기만하는 일이었죠. 보세요. 이 성적 하락이 그 증거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당장 해고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고 다른 학부모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 선생님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청소부 정영순이라는 분이 불순한 의도로 우리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학생들의 연습장을 훔쳐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의 순수한 학구열을 이렇게 왜곡하다니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수학자였는지,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학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도연 선생님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는 결국 저와 할머니에 대한 사실상의 선고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 그것만이 제게 남은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학부모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태성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학원장실 앞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떠올리며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지원 선생님, 누군가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과 수석반의 박준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진중했던 준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준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태성학원의 성적 관리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학생회장인 준호는 성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가 보여준 실제 성적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이 학부모 회의에서 보여준 그래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들의 성적은 오히려 10% 이상 향상되어 있었고,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없었다면 저희는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이어 교실 뒤에 서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의 수업은 최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제 보충 수업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영순 할머니에 대한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수학과 제자들이 할머니의 과거 논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서울대 최연소 교수였던 정혜원 박사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천재 수학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연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SNS에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익명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영순 할머니의 정체였습니다. 70년대 수학계를 주름잡았던 정혜원 박사가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는지, 그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진실이 하나둘 밝혀질수록 김도현 선생님의 거짓말은 무너져 갔습니다. 성적 조작이 마지막 카드였는데 그마저도 학생들의 증언으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태성학원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학원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저는 정식 강사로 승진했습니다. 수학 2팀의 팀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출신 대학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과 학생들을 향한 진심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영순 할머니는 특별한 변화를 맞이하셨습니다. 수학 영재반의 특별 강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할머니의 첫 강의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40년간의 공백을 무색하게 할 만큼 열정적인 강의였고 학생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교육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의 연습장을 모으셨지만 이제는 그것이 공식적인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수학 할머니만의 독특한 교육 철학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강의를 듣기 위해 다른 학원의 학생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대치동 전체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성학원의 변화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출신 학교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실력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정영순 할머니를 통해서는 더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도 매일 밤 수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버려진 연습장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이해하려 노력하셨고 그들의 실수 속에서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연구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닌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신 할머니의 모습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법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학이 단순한 성적이나 입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2025년 봄 태성학원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정영순 할머니의 특별반 수업이 시작되면 강의실은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찹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학생들의 연습장을 모으시지만 이제는 그것이 귀중한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팀장이 된 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수학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성적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많은 학원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편견과 차별을 넘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이야기이자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연습장을 들고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십니다.
주름진 손으로 칠판에 분필을 잡을 때면 그 손끝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어두운 터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영순 할머니처럼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조미나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4년 3월 벚꽃이 흩날리던 새학기 첫날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올해 담당할 수업 시간표를 받아들었을 때 특수학급 미술 수업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년차 신임 교사에게는 다소 버거운 일이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권유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수학급에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김현우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16살 다른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돌발 행동을 하고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거나 큰 소리로 웃거나 우는 일이 잦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다루기 힘든 아이라고 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위험한 학생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특수학급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에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책상 위에서 연필을 굴리며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볼까요? 첫 수업이니만큼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서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현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문득 현우의 자리에서 스케치북이 펼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현우의 손끝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8절지 스케치북 위로 현우의 손이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연필은 종이 위에서 자유자재로 곡선을 그려냈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진 교실 속에서 현우의 그림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현우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한 폭의 풍경화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앞 은행나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나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새싹들, 비스듬히 비치는 아침 햇살, 심지어 잎사귀 사이로 지저귀며 날아가는 참새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우에 대한 다른 선생님들의 평가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요? 현우의 세계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다름 아닌 미술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청소 시간에 우연히 현우의 개인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교실 청소를 하는 동안 현우의 책상 서랍에서 불쑥 튀어나온 낡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교사로서의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장의 은행나무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맑은 날부터 비 오는 날까지, 같은 나무를 매일 다르게 담아낸 그림들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 디테일이었습니다. 봄날 아침 이슬이 맺힌 새싹의 끝자락, 여름 한낮에 짙은 그늘 속 매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나뭇가지, 가을 황혼에 물든 낙엽 한 장 한 장의 섬세한 빛깔, 겨울 새벽까지 끝에 살포시 내려앉은 눈송이까지. 현우는 보통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을 놀라운 집중력으로 포착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그린 듯한 새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침 등굣길, 은행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참새 한 마리. 그 옆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 오늘도 반가워. 매일 아침 이 나무 앞에서 참새와 인사를 나누었던 걸까요? 그때 현우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신의 스케치북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갑자기 귀를 막은 채 움츠러들었습니다. 불안한 듯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고 평소처럼 또 교실을 뛰쳐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현우야, 이 그림들 정말 아름답다. 특히 이 참새, 마치 진짜처럼 살아있는 것 같아. 현우의 떨림이 잠시 멎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선생님도 보여요? 저 참새가? 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랑 인사해요. 아무도 못 본다고 했는데.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누군가와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우의 그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시선을 예술로 표현해내는 현우만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우의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의 재능을 발견한 후 저는 그의 부모님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방과 후 현우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지친 듯한 얼굴이었지만 눈가의 주름 사이로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현우의 그림들을 보여드리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현우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의미 없는 반복 행동이라며 만류했고 결국 미술학원도 중단해야 했답니다. 아이가 처음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들처럼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했죠. 주변에서는 특수학교를 알아보라고 했지만 저는 우리 현우가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는 서랍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5살 때의 현우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현우는 매일 나무를 그렸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더 섬세해졌죠. 나무가 현우의 언어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현우를 이상한 아이로 보기 시작했고 미술 시간마다
그리는 나무 그림은 강박적 행동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중학교 미술 선생님은 같은 그림만 반복하지 말고 다른 걸 그려보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현우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만의 스케치북에 계속 그렸죠. 아마 그게 현우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우의 그림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학교 문화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현우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수반 학생의 작품을 전시한다고요? 학교의 위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현우의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순간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현우의 재능이 알려지자 다른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미술반 아이들이 먼저 현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 함께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현우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수진 학생의 역할이 컸습니다. 미술반 반장인 수진이는 현우의 그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문화제 전시회 기획에 현우를 참여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현우 오빠가 그리는 나무에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건 꼭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과 같은 무대에 서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전시에 불참을 통보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현우의 작품을 중심으로 사계절의 속삭임이라는 협동 작품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미술반 학생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은행나무를 그리고 그 중심에 현우의 작품을 배치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현우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한다는 것은 현우에게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현우의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문화제까지 2주 남았을 때였습니다. 미술반 교실은 매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은행나무를 그려냈고 그 모든 작품이 현우의 그림과 어우러질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현우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그림을 유심히 보고 작은 목소리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기, 나뭇잎이 햇빛을 받으면 초록색이 아니라 금색으로 변해요. 수진이는 현우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했습니다. 점차 아이들은 현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평범한 나무가 아닌 시시각각 변화하는 생명체로서의 나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화제 일주일 전 누군가 작품 보관실에 침입해 전시 준비 중이던 그림들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현우의 그림에는 붉은 물감이 뿌려져 있었고
이상한 아이라는 낙서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광경을 보고 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귀를 막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려 했던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미술반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그려요. 이번에는 더 멋지게 만들어요. 밤늦게까지 학생들은 교실에 남았습니다. 누구도 현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방식으로 현우를 위로했습니다. 한 학생은 도시락을 싸왔고 다른 학생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현우가 다른 학생의 그림에 붓을 들었습니다. 망가진 그림을 고치는 것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우의 섬세한 붓질이 더해질 때마다 그림은 더욱 생명력을 얻어갔습니다. 문화제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시장으로 쓰일 강당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작품을 걸고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중앙에는 현우의 대형 작품이 걸렸습니다. 3미터가 넘는 캔버스에 그려진 거대한 은행나무. 그리고 그 주위로 다른 학생들의 작품이 원을 그리며 배치되었습니다. 마치 별자리처럼 모든 그림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장 시간이 다가올수록 현우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림이 전시된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와 수진이는 조용히 현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첫 관람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작품들을 둘러보던 사람들이 점차 깊은 감동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우의 작품 앞에서는 오랫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들이 정말 우리 학교 은행나무인가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매일 보던 나무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요. 다른 관람객도 덧붙였습니다. 각각의 그림이 다른데도 이상하게 조화롭네요. 마치 하나의 교향곡 같아요. 전시회의 절정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노을이 강당 유리창을 물들였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을빛이 현우의 그림을 비추자 캔버스에 그려진 은행나무의 잎사귀들이 마치 실제로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한 듯 수진이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 전시회의 주인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술렁이는 관객들 앞에서 현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발걸음이었지만 수진이의 부축을 받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우 오빠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알려줬어요. 매일 보는 나무가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계절마다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오빠의 그림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우레와 같은 박수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현우의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문화제 이후 학교는 달라졌습니다. 현우의 작품 사진이 지역 신문에 실렸고 교육청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교육 미술 프로그램의 혁신 사례로 소개된 것입니다.
더 큰 변화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술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현우의 친구가 되었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현우를 이상한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현우를 위한 특별 미술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4층 작은 교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현우의 작품들이 계절별로 전시되었고, 창가에는 이젤이 놓였습니다. 이곳은 곧 다른 학생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등교하던 현우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가끔은 작은 목소리로 농담도 건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수진이는 현우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학생들은 현우와 함께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범한 벽돌 담장, 오래된 운동장 펜스, 심지어 녹슨 음수대까지 현우의 시선을 통해 모든 것이 예술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시립미술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진 작가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우의 개인전을 열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거부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미술반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도우미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현우는 이번에는 학교를 벗어나 도시 곳곳의 나무들을 그렸습니다. 매주 친구들과 함께 공원과 거리를 다니며 스케치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시회 제목은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3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놀랍게도 각각의 나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푸른 소나무, 횡단보도, 옆에 외로운 벚나무, 공원의 늙은 느티나무. 현우는 그 나무들의 숨은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현우를 문제아라고 여겼던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현우의 그림들을 보고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전시회는 예상 이상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술평론가들은 현우의 작품에서 반고흐의 정신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자폐라는 장애를 가진 작가의 전시라는 점을 넘어 순수한 예술성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현우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예술로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현우는 첫 번째 멘토가 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다른 학생들이 현우의 미술실을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그림을 그리던 아이가 색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아이가 그림으로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와 미술반 학생들은 자원봉사자가 되어 이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현우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아이들은 현우의 존재만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림은 틀리지 않아요. 현우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술실 벽면은 점점 더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고래를 그렸고 또 누군가는 우주를 그렸습니다. 각자의 세계가 캔버스를 통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술은 모든 이의 언어라는 슬로건 아래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2025년 봄 학교 정문 앞에 은행나무가 새순을 틔웠습니다.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이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현우가 보았던 것처럼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춤추는 잎사귀들을 바라봅니다. 현우의 미술실은 이제 희망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특수반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자유롭게 와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벽면에는 모든 시선은 아름답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현우가 직접 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수진이는 미술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미술 교육을 전공하겠다고 합니다. 현우와의 만남이 수진이의 꿈을 바꾼 것입니다. 선생님, 저도 누군가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히 기쁜 소식은 교육부에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정식 교과 과정으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현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예술을 통한 소통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시선이 모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우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현우는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고 그의 그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든 변화는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현우와 같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봄날의 은행나무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움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